네,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김원주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단위근 검정하고 공적분 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 단위근 검정에 대해서 좀 얘기하기 전에 내생 변수와 외생 변수에 대해서 좀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계열 자료 같은 경우는 서로 간의 내생성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주고 받고 뭐 이렇게 되는데 내생 변수가 있을 경우, 내생성이 있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거의 해는 외생 변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래 수출 및 환율 방정식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과거값으로 어떤 값이 과거값들에 의해서 표현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벡터 자기외기 모형, 벡터 오토 리그레션 또는 이제 바 모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요걸 한번 보시면은 수출이라는 게 수출의 과거값 그리고 환율의 과거값에서 영향을 받고 또 환율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수출과 환율의 과거값들에서 서로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받으니까 이런 수출하고 환율은 내생 변수가 되는 거죠. 내생 변수 뭐냐?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통계에서 이꼴이라는 표현이 이꼴이 아니라 그랬죠. 통계에서는 대부분 이꼴이라 표시하는 거는 오른쪽 것이 왼쪽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이 T-1도 환율 T- 수출 T-1이랑 환율 T-1도 내생 변수라고 할 수 있죠. 왜? 요게 성립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출 같은 경우도 T-1도 내생 변수인 게 뭐냐면은 이게 수출 T-1이면 어떻게 돼요? 요거 그냥 한 시점만 하면은 베타 11 수출 T-2 플러스 베타 12 환율의 T-2 플러스 엡실론 1 T-1 이렇게 시점 하나만 이렇게 하면 또 수출 T-1이라는 것도 다른 거 영향을 받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수출하고 환율이라는 것은 다 내생 변수다. 이걸 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외생 변수 이 수출 환율 방정식에서 외생 변수는 뭐가 있을까요? 외생 변수는 그 오차항들 있잖아요. 오차항들. 그죠? 엡실론 1t하고 엡실론 2t는 외생 변수죠. 왜냐면은 이 엡실론 1t하고 엡실론 2t는 뭐에서 영향을 받는다. 그런 식의 표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외생 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보면은 이렇게 내생 변수들 간에 이렇게 딱 이렇게 관계가 된 거를 풀게 되면은 결국에는 수출이나 환율이라는 것은 외생 변수의 함수다. 오차항들의 함수다.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위에 수출 환율 방정식을 행렬로 표시하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쌓는 거죠. 수출 환율 밑으로 내리고 그다음에 이 개수 베타 11, 베타 12, 베타 21, 베타 22를 이렇게 묶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출 환율을 이렇게 내리고 그죠? 그다음에 엡실론 1t하고 엡실론 2t를 밑으로 내리면 이렇게 yt는 베타 yt-1 그다음에 엡실론 t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yt-1이라는 것을 레고 오퍼레이터를 쓰면은 l 곱하기 yt 이거는 그냥 yt라고 된 걸로 시차 l이 하나 들어가면은 yt-1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yt-2를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면은 l 제곱 곱하기 yt 이렇게 하면은 시차를 두 개를 뺀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베타 yt-1을 베타 곱하기 l yt를 표시를 한 다음에 이걸 왼쪽으로 넘기는 거죠. 그러면 1 마이너스 정확하게는 1이 아니라 i가 되겠죠.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i 마이너스 베타 l yt는 엡실론 t다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요 앞에 있는 거를 이렇게 계산해 주면은 역행렬을 구해서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은 이런 식으로 오차항의 합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요. y는 알파 곱하기 yt는 알파 곱하기 yt-1 플러스 2t라고 이렇게 됐다고 해볼게요. 또는 이게 더 낫겠네요.
이거를 한번 좀 시간을 조금 하나씩 해서 한번 해볼게요. yt-2 플러스 2t-1 그죠? 요게 성립하면은 요 밑에 것도 성립해야 되죠. 그죠? 마찬가지로 yt-2는 알파 곱하기 yt-3 2t-2 그쵸? 여기 성립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게 계속 이런 것도 다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집어넣고 이거 여기다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yt를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yt는 어떻게 되죠? 알파 곱하기 yt-1은 요 밑에 있는 거죠. 그렇죠? 알파 yt-2는 요 밑에 있는 거죠. 그렇죠? 알파 yt-3 플러스 2t-2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플러스 그쵸 그렇게 요거를 집어넣었고 2t-1이 남고 여기다가 플러스 2t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t-20점까지 이걸 대입해서 한번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알파의 3승 y t-3승 그다음에 플러스 2t 플러스 알파 2t-1 플러스 알파 제곱 2t-2 뭐 이렇게 쭉 되겠죠. 그래서 이걸 쭉 이렇게 나열을 시켜보면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면은 알파의 t승 곱하기 y0 그러니까 처음 초기 시점으로 한번 돌아보면 이게 어떤 식으로 되냐면요. 이런 식으로 무한대로 갈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알파가 1보다 작고 그다음에 t가 무한대로 가면요. 요 값은 y0 초기 값은 고정된 상태로 되다가 알파가 1보다 작고 t가 무한대로 가면 요 부분이 0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요렇게 1번식으로 표현됐던 게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2번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또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여기 1번을 다시 한번 표현하면은 1번을 다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레고 오퍼레이터를 쓰면요. yt는 알파 곱하기 t-1은 그냥 t에서 시점을 하나 밀어라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고 요 ET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요. 다시 넘기면은 요거를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L YT는 ET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YT라는 것은 1 마이너스 알파 L의 역수 인버스의 ET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0부터 시작해서 ET 플러스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하면은 알파 L의 0승 곱하기 2t 플러스 알파 곱하기 L의 1승 2t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더해질 거거든요. 결국에 보면 이거는 2t 플러스 알파 L의 1승이니까 2t-1 그다음에 알파 제곱 되는 거는 2t-2 뭐 이런 식으로 무한합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3번으로 표시하면은 3번이랑 2번이랑 거의 동일한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은 왜 이 1-알파-L 이 역수가 이렇게 무한합으로 되느냐? 요거는 무한합의 우리가 성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한번 더 한다고 그럴게요. 1 플러스 R 플러스 R 제곱 플러스 이렇게 R의 n승. 요거 무한합을 어떻게 구하죠? 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가장 간단한 것은 패턴을 곱하면 됩니다. 패턴을 곱하면은 하나씩 밀리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하나씩 밀리는 거고 요걸 빼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1-r에 s는 1-r에 n 플러스 1승. 왜냐면 중간에 건 다 없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남는 거는 요거하고 요거만 남죠. 그렇죠? 그래서 합을 구하는 게 어떻게 되냐면은 1-r에 n 플러스 1승 나누기 1-r. 그렇죠? 이렇게 돼 있죠. 만약에 r이라는 게 1보다 작고 n이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n이 무한대로 가면 영향받는 건 요 부분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r이 1보다 작을 경우에는 1보다 작는데 n이 무한대로 가면 요게 이제 0에 수렴을 하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것은 이거다. 다시 말하면 1 플러스 r에 만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무한합을 표시하는 그러니까 요 무한합을 어떻게 구하느냐. 그렇죠? 이거 해는 1 플러스 r에 마이너스 1승이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런 로직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볼게요. 요렇게 마이너스 1승 요렇게 된 부분 있잖아요. 요것은 무한합으로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요건 어떻게 되냐면 처음부터 시작해서 베타 L에 0승 곱하기 엡실론 T. 두 번째 거는 베타 L에 1승 2T, 엡실론 T. 그다음에 두 번째 거는 베타 L의 제곱 엡실론 T 이렇게 무한합으로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1이 되는 거고 요거는 베타 곱하기 L이니까 L은 2T를 한 시점 밑으로 뒤로 빼라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 요거는 베타 제곱 이렇게 되고 2T에 L을 두 번 빼라 그랬으니까 엡실론 T-2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뭐냐면은 요렇게 내생 변수가 있을 경우에는 이 y라는 것은 오차항의 무한합으로 구할 수 있다. 그렇죠? 외생적인 오차항들의 무한합으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보면은 이슈가 뭐냐면은 이 y가 정의가 되기 위해서는 y의 평균하고 분산이 정의돼 그러니까 평균하고 분산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요거를 좀 내려가면서 좀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아까처럼 환율식 있으면은 그러니까 환율이라는 것은 과거 환율과 과거 수출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수출이라는 것도 과거 수출과 과거 환율에 의해서 이렇게 영향을 받는데 이런 것들을 다 이게 해를 구해봤더니 환율이든 수출이든 오차항들의 현재와 과거 값을 무한합으로 이렇게 구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을 우리가 벡터 이동평균이라고 합니다. 미동평균이 아니라 이동평균이거든요. 그래서 VMA, Vector Moving Average라고 하고요. 여기 좀 오타가 많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통계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이러한 무한합에 대한 평균과 분산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오차항들은 일단은 가정하는 게 IID 가정합니다. IID라는 건 뭐냐면은 이 오차항들의 분산이 다 동일하다. 그다음 인디펜던트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T 시점의 오차항과 T-1 시점, 그러니까 시점이 다른 오차항들 간의 상관관계는 0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균을 어떻게 구하느냐? 아까 이렇게 본 것처럼 YT가 이런 식으로 돼 있었어요. YT는 엡실론 T 플러스 베타 엡실론 T-1 베타 제곱 엡실론 T-2 플러스 무한대로 쭉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평균이라는 것은 기대값을 여기 취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오차항의 가정이라는 것은 오차항은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시그마다, 동일한 시그마를 갖는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분산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평균이라는 것은 그냥 0이 되는 거죠. 왜냐면 기대값들이 다 0이니까. 근데 분산은 어떻게 구하느냐? 분산이라는 것은 요 기대값 요거를 제곱하면 되는 건데 쭉 보시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되냐면요. 잠깐만요. 자, 이걸 쭉 무한대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일단은 독립이기 때문에 오차항들 간의 독립이기 때문에 얘네 그러니까 얘하고의 상관관계는 없죠. 서로 간에 다른 시점에 있어서 상관관계 없으니까 결국에는 그냥 자체의 제곱만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쭉 봤더니 이런 식으로 그 ET에 대한 분산이라는 것은 아까 동일한 분산을 갖는다고 그랬으니까 요건 시그마 ET-1의 제곱이라는 것도 동일한 분산이니까 시그마 제곱 이런 식으로 쭉 되는 거고요. 앞에 있는 계수값들 베타 이거는 제곱되는 거니까 그죠? 제곱 4승 이렇게 빠져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무한대 더해지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무한대 더해졌을 때 이 무한대 더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 플러스 베타 제곱 이렇게 무한대로 되는 거는 어떻게 되느냐? 베타의 n승까지 있다 그랬을 때 패턴을 곱하라 그랬죠. 그렇죠? 베타 s는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 베타 n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빼서 이렇게 하면 중간에 거 없어지고 이게 베타 n 플러스 1 이렇게 하나 된 거 그러면은 1 마이너스 베타 s는 1 마이너스 베타 n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뭐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합이라는 것은 1 마이너스 베타로 된다. 만약에 베타라는 것이 1보다 작을 경우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베타라는 것이 1보다 작지 않으면은 그렇죠? 또는 보다 정확하게는 베타 값이 1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이 무한대로 발산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분산이 정의가 안 돼요. 근데 반대로 베타가 1보다 작으면 아까처럼 이렇게 수렴하는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베타가 1보다 작을 경우에는 수렴된 값을 갖게 되어서 통계적으로 계산이 가능하다. 이게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스퀘어 서머빌리티. 그래서 이 제곱하는 값들은 수렴해져야 된다. 이게 사실은 통계 분석할 때 기본이 되는 거거든요. 평균과 분산을 구해야 된다. 자, 이 유니트 단위근이라는 것이 요거랑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근 검정은 이렇게 베타의 값이 1인지 아닌지 그죠? 1보다 작은지 이걸 검증하는 방법이죠. 근데 경제학에서는 과거 값이 현재 값에 1보다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개수가 1인지 또는 1보다 작은지만 검증합니다. 그러니까 1보다 작은지 또는 1보다 큰지 이렇게 검증하는 게 아니라 개수가 1인지 아니면 1보다 작은지 이게 단칙 검증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좀 우리가 테스트를 합니다. 자, 단위근이 있을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 이걸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식 A를 다시 한번 가볼게요. 식 A가 어딨냐면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가서 수출 방정식, 그 환율 방정식을 벡터로 만들어서 이렇게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요거를 y를 왼쪽으로 놓으면 이런 식으로 됐었죠. 그다음에 요거를 이제 오른쪽으로 넘기면은 이런 식으로 오차항의 무한합으로 표현됐었죠. 자, 그런데 여기 만약에 B에서 베타가 1이면은 이게 베타가 1일 경우에는 이 YT의 분산 결국에는 요거는 그 YT를 제곱하는 거랑 같거든요. 그러니까 분산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제곱시켜서 무한합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1일 경우에는 이 그러니까 오차항의 분산들은 다 시그마라고 시그마 제곱이라고 얘기했었으니까 1일 경우에는 이게 무한대로 갈 경우는 값도 무한대로 터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베타 값이 1일 경우에는 그 B라는 걸 쓸 수 없고 그냥 A라는 걸 쓰자는 얘기죠. 자, 어떻게 되냐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식 A, B를 다시 한번 불러드린 건데요. 만약에 베타가 1이면은 식 A를 사용하면 된다 이거죠. 요거처럼 B를 사용할 수 없다. 왜냐면 이렇게 하면 분산이 무한대로 발산을 해가지고 우리가 분산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통계적인 분석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단위근이 있을 경우에는 B를 쓰지 말고 그냥 A를 쓰자. 그죠? 이렇게 된 건데 여기서 이제 베타가 1일 경우에는 이게 1-L이 되는 거죠. 그렇죠? 결국에는 YT-L 곱하기 YT잖아요. 그래서 L이라는 건 시차 하나 빼라는 거니까 자료를 차분한 걸 쓰라는 얘기죠. 그래서 차분한 걸 쓸 경우에는 오른쪽에 남는 거는 여기 오창만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 되죠. 왜냐면은 보시면 평균을 구하면은 오차항의 평균은 0이다. 그렇죠? 이게 차분한 자료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이 차분한 y에 대해서 분산이라는 것은 오른쪽에 et만 있기 때문에 이 제곱합 그러면 시그마 제곱으로 안정적인 하나의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 베타가 1보다 작을 경우에는 그냥 b라는 b를 요걸 쓰면 된다. 그렇죠? 요거를 쓰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표현된 거는 오창의 무한합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베타가 1보다 작을 경우에는 뭐 절대값으로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1보다 작을 경우에는 이것이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럼 요거의 합은 평균이라는 것은 여기 기대값 하면은 각각의 오차항의 평균이라는 것은 기대값은 0이기 때문에 평균은 자체로 0이 되고 이거에 대한 분산이라는 것은 요 yt를 제곱해 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요 각각의 오차항들 제곱하는 건 분산이 되니까 그건 시그마라고 다 동일하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일하니까 이거 놔두고 앞에 개수가 요거는 1 제곱하는 거니까 요거는 베타 제곱, 요거는 베타 4승, 그다음에 베타 6승 막 이렇게 쭉 나오겠죠. 그렇죠? 이거 합이 뭐냐? 이것은 시그마 나누기 1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거 어떻게 무한대로 계산하느냐? 요거랑 똑같죠. 패턴이 이제 제곱 4승 이렇게 제곱씩 늘어나니까 이렇게 좀 하는 거니까 여기다 패턴을 곱해 보세요. 그렇죠? 패턴을 곱한 다음에 이 둘을 빼주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그럼 중간에 있는 건 다 없어진다. 그렇죠? 그래서 남는 거는 요거하고 요것만 남는다. 그렇죠? 그래서 1 마이너스 r의 제곱 곱하기 s는 1 마이너스 r의 n 플러스 2승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 합 구하는 방식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죠? 나눠주는 거죠. 양변을. 그 다음에 r이 1보다 작고 그 다음에 n이 무한대로 갈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은 0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합이라는 것은 단순히 요거다. 1 나누기 1 마이너스 r의 제곱. 그렇죠? 요거랑 똑같죠. 1 나누기 1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근데 앞에 여기 시그마 했으니까 여기다 시그마 제곱을 이렇게 넣어준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신 것처럼 우리가 자료가 정상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단위근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이거 베타가 1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정상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안정적이게 되는 거는 베타가 1보다 적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제 단위근은 발산하는 거죠. 값이 발산하는 거고 그다음에 안정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스테이셔너리티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여기서 얘기를 들으면 베타가 1보다 작은 경우. 그래서 수렴하는 값이 존재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제가 바모용으로 환율하고 수출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실은 단위근이라는 것은 하나의 변수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 변수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도 지금 비슷한 로직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검정은 어떻게 하냐면은 아까 보신 것처럼 그 앞에 있는 개수값, 그렇죠? 이게 yt-1 있었을 때 이 앞에 개수가 로1이 1이냐 또는 이제 대립가설로서는 로1이 1보다 작냐 이걸 검증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게 베타가 1이냐 이렇게 원래는 이거라 그랬죠. 잠깐만요. yt는 뭐 로0 로1 yt-1 플러스 2 이렇게 됐을 때 요것이 로가 1이냐 이거 테스트하는 거라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양변에다가 일반적으로 yt-1을 빼줘요. 그냥 차분을 해가지고
자, 그럼 이거 차분하면 이거 잠깐만요. 이거 여기서 차분을 하면 어떻게 돼요, 원래? 요거를 그냥 yt 마이너스 yt 마이너스 1, 그죠? 로 0 플러스 로 1 yt 마이너스 1 마이너스 yt 마이너스 1, 그죠?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에 yt 마이너스 1 빼줬으니까 동일한 거죠, 그죠? 그러면 요 부분을 델타 yt 이렇게 놓고 로 1 마이너스 1 yt 마이너스 1 이렇게 추정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델타로 바꿔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요 개수가 0이냐 1이냐, 아까는 로1이 1이냐 아니냐 이걸 테스트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요게 이제 델타라 그러면은 델타 1이 0이냐 아니냐 이렇게 테스트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는 이제 더 많은 이제 어그먼티드 디키플러 같은 경우는 이제 시차 변수를 조금 더 시차 변수를 이렇게 차분된 시차 변수를 더 많이 이렇게 표현해서 이렇게 테스트를 하기도 하죠. 자, 단위근이 존재할 경우의 문제는 제가 이미 설명드렸죠. 1일 경우에는 우리가 내생적인 변수 같은 경우는 해를 구할 때는 결국에는 오차항들의 무한합으로 나오는데 오차항들의 무한합에 대한 평균과 분산을 구해야지 우리가 통계적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단위근이 존재할 경우에는 이 오차항들의 무한합의 분산을 구할 수가 없다. 그렇죠? 분산이 발산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차분을 해서 우리가 쓰는 거고, 만약에 단위근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안정적일 경우에는 무한합에 대한 분산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위근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통계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다르다. 그렇죠? 그걸 좀 우리가 좀 얘기를 했었고요. 그렇죠? 동일하게 좀 얘기를 했었던 거니까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게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단위근 검정 같은 경우는요, R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URCA라는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신 것처럼 Unit Root Co-Integration Analysis 패키지라서 URCA 패키지에서 우리가 뭐죠? URDF 이 함수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R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가 연습을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할 수 있고요. 단위근 단위근 검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변수 하나에 대한 거거든요. 근데 공적분이라는 것은 좀 요런 개념이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공적분 검정이라는 건요. 아까 그러니까 단위근이 존재하면 어떻게 되죠? 단위근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할게요. yt는 yt-1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알파라는 게 이렇게 있을 때고 어떤 상수항이 있고, 그러면은 이 y의 모양새는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 단위근이 존재하고 안정적이라 그러면은 사실은 어떤 거는 값이 이렇게 수렴을 할 거예요. 밑으로 떨어지면서. 왜냐면은 0.9라 그러면은 아까 베타가 0.9라 그러면 그 다음 기회는 이렇게 줄어들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공적분 검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공적분이라는 것은 잠깐만요. 공적분이라는 것은 단위근을 갖는 변수들끼리 안정적인 관계를 갖는가.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림으로.
x라는 변수가 있어요. 시간이 있어요. 자, x라는 게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 시간이 무한대로 가면 x 값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무한대로 가면은 x 값도 무한대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한 평균이라든지 분산 같은 게 구하기 되게 어려울 거죠, 그렇죠? y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 시간이 막 증가함에 따라서 y 값이라는 것도 무한대로 막 증가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제 그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요걸 같이 그렸어요. 이걸 x라고 그러고 y라고 그럴게요. 자, 근데 그러니까 요거는 1번은 이제 이게 단위근을 갖는 거죠. x라는 것이 단위근. 그래서 무한대로 가면 발산한다. 이것도 단위근을 갖죠. 근데 이 x하고 y 관계를 이렇게 두 개를 봤더니 요 차이를 한번 보세요. 그렇죠. x하고 y만 별도로 보면은 이게 무한대로 가면 터질 것 같은데 x와 y의 관계, 이 차이를 한번 보죠. 차이를 보면 상당히 안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단위근, 그러니까 공적분이라는 것은 이렇게 단위근을 갖는 것 사이에서도 안정적인 관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단위근을 가지고 있는 변수들 간에도 안정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어서 이 유닛 사이에서도 안정적인 관계를 도출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굳이 이거를 우리가 아까 그 유닛 테스트 같은 경우는 유닛이 존재할 때는 데이터를 차분해서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굳이 이렇게 데이터를 차분해서 할 필요 없이 수준 변수 내에서도 어떤 안정적인 관계를 뽑아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모형상으로 어떻게 세팅을 하냐면요. 그 벡터 자기 회귀 모형을 우리가 설정을 합니다. 아까 벡터 자기 회귀 모형이 뭐였죠? 그냥 어떤 변수들의 과거 값들만 포함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yt가 있으면은 t-1 이렇게 해서 이거의 과거 값만 이렇게 포함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오차항이 있고요. 이런 거는 그냥 뭐 상수항이나 확률적 추세나 어떤 더미 변수니까 요거는 그렇게 크게 고려를 안 해도 되고요. 요거는 그냥 무시한다 해도. 자, 이걸 어떤 식으로 바꾸냐면요. 오차 수정 모형이라고 이걸 추가합니다. 그래서 오차 수정 모형은 뭐냐면 그냥 여기다 요 차분을 하는 거죠. 차분. 그러니까 t-1부터 t-k-1 이 시점까지는 차분한 변수를 놓고요. 그 t-k 이 시점에 그죠? 맨 마지막 시점에만 수준 변수를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롱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표현하는 방식이 있는데 요거를 두 개 간의 관계를 1번과 2번 간의 이제 관계를 한번 매칭해 보면 이 개수들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가 도출이 됩니다. 뭐 차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만 표시를 하고 다시 한번 이거를 수준이랑 한번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하기 위해서요. 요거는 뭐였죠? yt-1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요것도 뭐예요? yt-1 yt-2. 그렇죠? 차분이라는 것은 그 시점에서 그 전기 시점을 빼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풀어서 정리하자는 얘기죠. 왜? 1번은 우리가 벡터 자기예고 모형식으로 이렇게 수준 변수를 표현했는데 요하고 요거에 이제 개수들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보기 위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쭉 풀어서 이렇게 나열해서 정리를 해보면은 뭐 식 1과 여기 요 앞에 있는 요 개수들과 그죠? 개수들과 이제 요 앞에 있는 이 람다 값들과의 관계를 우리가 관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도 한번 이거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하나씩 매칭을 해서 한번 해보세요. 제가 좀 풀긴 해봤는데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그 감마라는 것은 어디죠? 그 벡터 오차 수정 모형에서 나오는 그 개수값이고 이 파이 1 이렇게 쭉 나오는 것들은 그 우리 바 모형에서 수준 변수를 이용한 바 모형에서
이렇게 쭉 나온 거고 이렇게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결국에 우리가 관심사라는 거는 뭐냐면은 오차 수정 모형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공적분 관계가 여기 yt-k에 있는 요 파이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 파이라는 것이 뭘 나타내느냐 이렇게 쭉 보면은 이렇게 누적시키는 거죠. 누적시키는 요런 걸 관계를 볼 수 있는 거죠. 장기적인 관계를 우리 살펴본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근데 두 번째는 이제 뭐 여기 첫 번째 모형에서는 이렇게 제일 마지막 시점에 오차 수정항, 그렇죠? 공적분항을 맨 마지막 시점에 이렇게 집어넣었었는데요. 이렇게 안 하고 t-1 시점에 이렇게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t-1 시점에 이렇게 놓고 나머지는 다 이제 차분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시킬 수 있는데요. 이것도 매칭을 시켜 보면은 동일하게 적어도 요 파이 값에 대해서는 동일한 관계를 우리가 도출할 수 있습니다. 쭉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그래서 파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또 이 장기적인 관계 요거를 좀 도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일단은 뭐 이론상으로 보면은 그 모형상으로 보면은 이렇게 t-1 시점에 그 공적분 관계를 우리가 고려하던 간에 또는 맨 마지막 t-k 시점에 해당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적분항을 고려하던 간에 이 파이 값은 똑같이 나오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실제로 추정하는지를 방법은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식사에 의해서 t-1 시점에만 우리가 수준 변수를 넣어가지고 요거를 추정하면은 여기서 이제 요걸 가지고 공적분 검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하냐면 요걸 이제 개수를 추정해야 되니까 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파이를 알파, 베타로 이렇게 좀 나눠서 하고요. 그래서 알파라는 것은 로딩 매트릭스다. 그다음에 이제 그 공적분의 개수가 이 알파의 열의 개수를 결정을 하고요. 그다음 베타는 수준 변수들 간의 장기 관계를 나타내는 공적분 행렬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한번 좀 볼게요. 이걸 뭐 조정 개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조정 개수는 음색 값을 가지고요. 그다음에 개수가 클수록 장기 균형 관계로 빠르게 전환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서 변수가 3개이고 공적분이 1개 존재할 경우 알파에는 이제 열이 하나가 들어가는 거죠. 열이. 그래서 알파 1, 알파 2, 알파 3 하나의 열만 되고 그다음에 이 베타 1, 베타 2, 베타 3는 이 변수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리그레션에서 베타 1, 베타 2, 베타 3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면은 이제 베타 1, 베타 2, 베타 3, Y1, Y2, Y3 간의 관계를 우리가 도출할 수 있고요. 이 알파 1, 알파 2, 알파 3라는 것은 뭐냐면은 각 방정식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바 모형 본 것처럼 Y1t에 대한 방정식이 하나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Y2t에 대한 방정식. 아까 환율, 수출 이거 보세요. 이 방정식이 하나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Y3t에 대한 방정식이 하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안에 오차항이 들어가는데 요것은 베타에 대한 데는 각각 여기 베타가 들어가고요. 여기에. 그렇죠? 근데 요 각각의 식에서 나온 우리가 개수값 이 관계식을 넣어서 나왔던 이 개수값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이 알파 1, 알파 2, 알파 3라는 것도 요 공적분 항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식에다 넣어 가지고 추정했을 때 나온 그 값들이 개수값들이 각각 알파 1, 알파 2, 알파 3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변수 중에 하나는 표준화 시키거든요. 이게 왜냐면은 실제로 우리가 구조적인 관계를 우리가 추정할 수 없어요. 이거 그러니까 첫 번째를 이게 수출이라고 하고요. 수출. 그다음에 이거는 환율이었죠. 그다음에 이거는 금리라고 한번 볼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 관계를 도출하는 방식은 어떻게 되냐면 보통은 수출을 놓고요. 이게 동일한 시점이니까
수출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출은 자 그래서 베타 1에서 환율 플러스 베타 2에서 금리 그래서 오창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요 값 구하지였죠. 그냥 일반 리그레션에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은 수출하고 환율 우리 추정한 값 금리 요거 그래도 여기서 추정하고 요 빼고 나면은 우리가 오창의 예측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 값을 여기다 사실은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 수출이라는 것을 우리가 종속 변수로 놨을 때는 이 수출이라는 것을 베타원이라고 이렇게 놓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항상 수출은 앞에 있는 거는 사실 엄밀하게는 1 곱하기 수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각 항에 있는 이 베타원 같은 경우를 좀 표준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런 거는 뭐 여러분들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이 알파 값, 그렇죠? 알파 값은 각각의 공적분 항을 넣었을 때 각각의 방정식에서 추정되는 개수의 값, 그렇죠? 그다음에 베타 이 yt 이거는 이런 관계식은 어디서 구하냐? 그냥 회귀식에서 리그레이션에서 요 값을 우리가 추정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는다 이렇게. 실제로 보면 이것은 오차항들을 이용해서 오차항을 집어넣는다 이거죠. 그래서 오차 수정항이라고 나오는 게 오차 수정명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에러 커렉션 모듈이라고 그랬는데 오델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엔 요 관계를 어떻게 되냐면은 이 베타1을 표준화시켜서 베타1을 요거를 해서 우리가 y1t는 그래서 마이너스 베타 2 yt 2t-1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베타 3 y3t-1 플러스 2t 엡실론 t 오창 이걸 추정해 가지고 요걸 구한 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오창이라는 것은 요 관계 추정한 걸 넘기면은 요걸로 다시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y1t 플러스 베타 2 햇 y2t-1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있죠. 그죠? 베타 3 햇 y3t-1 그죠? 요것은 오창이랑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걸 오창을 넣어 가지고 결국엔 요걸 추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를 이제 오차 수정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 두 개 존재할 경우는 아까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두 개 했을 때는 요건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차 수정 요거는 뭐냐면 요 첫 번째 방정식에서는 알파 1 그렇죠? 여기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식에서는 여기 요거 앞에 있는 개수가 알파 1 1 이건 알파 1 2 그렇죠? 그러니까 각각에 대해서 오차 수정항을 두 개 우리가 그러니까 리그레션을 두 개 돌려서 우리가 오차항을 두 개 만들고 그렇죠? 공적분이 두 개 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각각의 서로 다른 모형을 리그레션으로 각각 돌려서 각각에 대한 오차항을 구한 다음에 그다음에 첫 번째 식에다가 그 두 개 오차항을 넣어서 그 앞에 나오는 개수값들을 알파 1 1, 알파 1 2로 이렇게 추정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첫 번째는 그러니까 오차항이 두 개는 첫 번째 방정식을 1로 노멀라이즈 해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좀 우리가 추정해서 오차항을 구하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두 번째 항에 대해서 추정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두 번째 항이니까 두 번째 해당되는 그 변수 앞에 있는 개수를 1로 노멀라이즈 해가지고 이렇게 표준화시켜서 또 추정해가지고 오차항 구하고 그래서 공적분이 두 개 존재할 때는 오차항을 두 개를 각각의 방정식에 넣어서 그걸 추정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죠? 공적분이 두 개 존재할 경우에는 각각에 대해서 이걸 넣어가지고 추정한 다음에 여기서 오차항을 하나 구하고 이것도 하나 뭐 2라고 할까요? 추정한 다음에 그걸 추정한 개수들을 여기다 이렇게 알파 1, 알파 2로 이렇게 추정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오차 수정 모형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x와 y가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는 이게 다 단위근을 가져서 무한대로 발산할 것 같은데 이 그림을 좀 잘못 그려지긴 하지만은 이 발산할 것 같은 이 두 변수들 여러 변수들 간의 관계를 보니까 이게 상당히 안정적이더라. 그렇죠? 자, 이런 게 이제 공적분이 존재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장기적인 어떤 균형 관계가 존재한다. 그래서 독립적인 게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하기 위한 조건은 뭐냐면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공적분 검증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다 단위근을 가지고 있는 거를 테스트를 한다는 얘기죠. 이미 안정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적분 검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거 되게 이제 대학원생들이 많이 실수를 하더라고요. 공적분 검증을 차분한 재료 가지고도 많이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근데 만약에 단위근을 갖지 않는 변수를 포함시켰을 경우에는 단위근을 갖지 않는 변수의 수만큼 공적분의 수가 증가해요. 이미 안정적인 거를 그러니까 공적분 검증이라는 것은 불안정한 자료에서 안정적인 관계를 파악하려고 하는데 안정적인 자료로 안정성을 검증하려고 하니까 안정적인 건 당연히 안정적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공적분이 있다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자, 그래서 공적분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좀 이걸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공적분이 존재 안 할 경우에는 그냥 반모형을 이용해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차 수정항이 필요 없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 공적분이 존재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발을 사용하지 않고 벡터 오차 수정 모형이라는 걸 사용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공적분이라는 것이 변수들 간의 장기적인 안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반모형을 돌리면은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요것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식사에서 요 수준 변수가 없다고 됐을 경우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yt라는 것이 단위근을 갖기 때문에 차분한다는 얘기죠. yt가 단위근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차분해서 이렇게 하면 안정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4번에서 이 오차 수정항만 없다 그러면은 모든 것들을 다 차분 변수를 표현하는 거죠. 이게 이제 바모형이 되는 거죠. 요것이 없이. 그죠? 벡터 자기 해결면에서는 그 y 값의 과거값들로만 표현하는데 y 값이 단위근을 가질 경우에는 다 차분해서 안정적으로 만든 다음에 이걸 과거값들을 차분된 과거값들을 넣으면 된다. 그죠? 이러면 반모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변수들 간에 공적분이 존재할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 차분 변수들 뿐만 아니라 수준 변수 하나의 과거값을 넣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장기적인 관계를 캡처를 한다는 얘기죠. 이 공적분항이. 그랬을 때는 그냥 반모형을 돌리면은 안 된다.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죠? 그래서 공적분이 존재할 경우 아래와 같은 차분 반모형을 이용할 경우 공적분을 고려하지 못해서 모형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여기 뭐가 빠졌냐? 공적분 할 때는 원래는 뭐가 들었죠? 파이 곱하기 yt-1 또는 아까 이것처럼 알파 베타 프라임 yt-1 이 부분을 넣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항상 문제가 되는 게 그럼 공적분이 존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모형이 무엇이 있느냐? 그래서 스트럭처럴 벡터 에러 커렉션 모델 구조적 오차 수정 모형이라는 게 있을 거고요. 우리가 좀 나중에 좀 얘기를 할 거고요. 또는 수준 변수를 이용하면 된다. 그렇죠? 반모형을 할 때 차분 변수가 아니라 수준 변수를 이용하면은 동일한 관계를 가져온다 그랬잖아요. 아까 보시면은 결국에는 요 1번 수준 변수를 이용한 그죠? 수준 변수. 차분하지 않은 수준 변수. 그러니까 단위근을 가질 경우에 그 단위근을 갖는 수준 변수 가지고 반모형을 돌리면 된다 이거죠. 이것이 결국에는 벡터 에러 커렉션 모델, 벡터 오차 수정 모형이랑 그러니까 동등한 관계를 갖는다는 걸 우리가 보였으니까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잠깐만요.
그죠? 그래서 그냥 공적분이 존재할 때는 스트럭처럴 벡터 에러컬션 모델이라서 그냥 그 오차 수정 모형이라서 그 오차 수정항을 고려하는 모형을 하거나 이게 가장 스탠다드한 거죠. 아니면은 수준 변수를 이렇게 하거나 그죠? 또는 이제 차분 변수와 수준 변수를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리엔친이라고 논문인데 이 사람은 두 개의 변수를 바하 모형을 사용했거든요. 하나는 경상 실질환율, 그죠? 차분값을 썼고 경상수지 사용하고 그래서 수준 변수와 차분 변수를 좀 이용하고 그 다음에 제약 조건에서 경상수지는 장기적으로 실질환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돌린 적도 있고요. 그래서 요 부분은 사실 바모형 하면서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 단위근 검정 정리하면은 단위근이 중요하다. 왜? 1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가 시계열 분석을 할 때 어떤 분산값이 발산하지 않느냐 이걸 결정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특히나 이제 이렇게 내생성 있는 변수들까지 고려할 경우에는 내생 변수들은 결국은 외생 변수에 함수로 표시되는데 그 외생 변수가 오차항들이더라. 그렇죠? 그래서 오차항들의 무한합에 대한 평균과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단위근이 존재할 경우에는 직접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변수를 차분해서 써야 된다. 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공적분 같은 경우는 그 유닛을 단위근을 갖는 여러 변수들 간에도 장기적인 안정적인 관계가 나올 수 있다. 그렇죠? 그거를 무시하고 그냥 유닛이 존재한다 해서 차분만 해서 이렇게 쓸 경우에는 우리가 그 단위근을 갖는 변수들 간의 안정적인 관계를 우리가 미처 파악을 못 할 수도 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오차 수정 모형을 써야 된다.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공적분 검정이라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렇게 이론적인 관계를 먼저 얘기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R을 이용해서 실제로 어떻게 우리가 단위근 검정하고 공적분 검정을 할 수 있는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